이번 거 잘 모르면 진짜 계약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900만 원을 더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틱톡TV의 정문교입니다. 오늘은 불인이를 위한 부동산 기초용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완전히 부동산을 처음 접해서 집을 처음 구해보시는 분들, 자취생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1교시로 부동산의 기초 용어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에서 이 사람 처음 왔네? 호구네? 이런 생각 안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다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거 실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매도인과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한 집이라고 쳤을 때 소유자입니다.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집을 팔게 되는 사람인 거고요. 매수인,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매매계약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매매계약. 그런데 임대인, 임대한다, 빌려주는 얘기고요. 임차한다, 빌린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 즉 전세, 월세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인데 이것도 집주인, 매도인도 집주인, 둘 다 집주인이잖아요. 이거를 소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임차인을 모시고 만났어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고 제가 매수인을 모시고 부동산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뭐 부동산에서 이분이 임대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매매 계약인데 임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매도인인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요거 매매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나중에 전세 관련해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은행에서 매매에 많이 통용되는 단어들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LTV, 이게 바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에요. 우리는 줄여서 주담대라고 합니다. 주담대. 주담대가 몇 %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택을 담보로 빌려줄 건데 대출을 얼마나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LTV 비율이 7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집값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7천만 원만 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게 100%가 넘어갈 수가 없겠죠. 1억 되는 집을 1억을 빌려주면 돈을 안 갚고 도망가겠죠.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70%, 80% 이런 식으로 이제 LT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TI는 뭐냐?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 내가 부채를 얼만큼 상환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 이거는 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비율.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1억짜리 집을 70%까지 해줘서 7천만 원이 나와요, LTV는. 근데 DTI로 이 7천만 원을 1년에 갚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DTI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7천만 원을 월로 나간다. 만약에 월 뭐 30만 원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근데 DTI 비율은 30%래요. 20%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30만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7천만원 빌리면 3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DTI는 20%래. 20%까지만 갚게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30만원이 나오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봐서. 이 말은 대출 규제를 할 때 하는 행동이겠죠. 대출 규제할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온 단어가 DSR이에요. 요거는 DTI에서 원금을 추가한 거예요. 얘는 이자만 계산을 했는데 DSR은 원금까지 같이 봐요. 대출 규제를 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 다 되셨죠? 이거 쉽죠? 예! 그리고 이 자서랑 기표는 진짜 쉬워요. 근데 실제로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나 대출을 안 받으셨던 분들이 어디 분양사무실 가거나 아니면 어디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귓속말로 자서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구네? 그렇게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서 말 그대로 자필 서명이에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종이 이만큼 갖고 와서 밑에 사인하세요, 다음 장 또 사인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자필 서명. 근데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대출도 안 나올 사람인데 서명부터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자필 서명, 자서를 하면 웬만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자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자서를 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내일 모레 자서 일정 잡히셨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기표 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자서는 너 서명 받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기표, 대출이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잔금날 실행하겠죠. 소유권 이전 날. 이때 기표가 나겠죠. 자서 할 거고요. 기표는 언제 나옵니다. 은행에서 서명 받으러 올 건데 이때 대출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쉽죠? 진짜 아는 거랑 모르는 건 한 끗 차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2교시에서는 우리가 계약 과정과 그리고 계약금이 뭔지, 중도금이 뭔지,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리리링 이렇게 하면서 이 교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거 잘 모르면 진짜 계약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을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가 집을 다 봤는데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넣어야 계약이 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든 잔금을 할 거예요. 잔금이라는 거는 계약을 전부 이행했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이행했다는 거는 계약을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면서 임대차가 시작돼. 계약을 모든 걸 완료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절차는 잔금이 끝입니다. 이런 거죠. 1억짜리 집이에요. 계약금을 10%로 해서 1000만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 때 9천만원을 입금을 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도금이라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녀석이에요. 중도금은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내놓고는 나 계약금이랑 중도금 낸 거 포기할 테니까 계약 끝내자, 이게 안 됩니다. 계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10%를 내는데, 우리가 1억짜리를 거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 보고 나서 마음에 든다고 1000만원 넣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마음에 들면 부동산에서 그럴 거예요. 100만원이라도, 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거세요. 이거를 이제 계약금의 일부로 거는 거예요. 계약금의 일부. 그러고 나서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임대인을 아니면 매도인을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금은 우리가 1000만원짜리로 쓸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임대차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임차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내놓고 취소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계약금 1000만원 포기하면 됩니다. 1000만원 잃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계약금 1000만원 받아놓고 취소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받았던 1000만원 뱉어내고 내 돈 1000만원 줘야 돼요. 배액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법률에서. 왜 임대인은 배액 배상을 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1000만원을 줬으니까 1000만원짜리 계약이 된 거예요. 1000만원짜리 계약이 됐는데 임차인은 이 계약금 1000만원짜리를 포기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 임대인은 1000만원짜리 계약이잖아요. 이분도 계약을 깨려면 1000만원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1000만원 받았고, 그럼 내 돈 1000만원 얹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대액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만원을 줘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100만원, 200만원만 내고 내일 임대인 만나서 계약금 1000만원 만들 거니까 우리 100만원으로 하시죠. 100만원 오늘 걸고 내일 900 더 넣을게요. 내일 그러면 임대인 나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계약금의 일부로 100만원 넣으시고 이거는 1000만원짜리 계약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너네 100만원만 걸고 내일 돼서 뭐 하니 안 하니 말 바꾸지 말고 똑바로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100만원 걸었다가 다음날 저 안 할래요 이러면 900만원을 더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100만원 받아놓고 내가 계약 안 할래 이러면 100만원 받아놓고 1100만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계약금을 깨기 힘들게 1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계약을 해지를 안 할까? 이거 무조건 못 먹어도 나 무조건 할 거야 이러면 100만원 걸고 1000만원짜리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아.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00에 50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1000에 100짜리 받아도 돼. 말 바꾸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이 1000만원짜리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100만원 넣고 계약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줬지만 우리는 1000만원짜리 계약입니다 라고 서로 동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주려는 상황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매매 계약하는데 집이 요게 1억이에요. 근데 집값이 지금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만에 1억 5천 됐어요. 계속 오를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나서 1,500만 원, 10% 1,500만 원이니까 이제 100만 원 걸었으니까 1,400만 원을 벌려고 딱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호가가 2억이 돼 있네. 집주인은 계약하기 싫어져요. 나 이거 1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계약 안 할래요. 모르는 거 더 지켜볼래.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줬지만 이건 1,000만 원짜리 계약입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우리 1,000만 원 받아야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쉽게 깨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장치.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거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등기부등본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중개사들이 체크를 다 해드리겠지만 이런 거 체크하시고 계약금 어떻게 얼마를 거는지, 내가 이걸 포기하면은 끝나는 건지 더 줘야 될 돈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체크를 다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시간을 막 끌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불이익 탈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